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도 포기했다. 2. 일본의 치욕이 폭로되다. 3. 현대차는 신기술을 공개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열린 도요타 주주총회는 전례 없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요타 아키오 신임 회장의 선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세계적인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와 ISS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네덜란드 연금 투자회사인 APG와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기관 투자자 등 3사는 도요타의 대외 정보 공개가 기대에 못 미친다며 주주총회장에서 18년 만에 처음으로 주주 제안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주총 직전 발표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도요타의 계획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도요타가 또다시 전고체 배터리 양산 시기를 번복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2022년에 양산 예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2025년이라고 번복했고, 이번에는 아예 2028년에 양산 예정이라고 발표를 하는 등 계속 말을 바꿔 이제는 양측이 소년이라는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도요타는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도요타는 전기차에 가짜 수동 변속기를 달아 운전자가 수동 차량을 운전하는 느낌을 내려고 했습니다. 도요타 전기차에 부착된 가짜 변속기는 수동 차량 운전의 느낌을 그대로 구현하기 위해 엔진 소음을 내는 스피커가 장치돼 있으며 기어 조작이 미숙하면 차량이 정지하는 척하는 기능도 포함돼 있습니다. 굳이 없어도 될 불필요한 진동을 유발한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도요타가 이처럼 전기차의 내연기관 차에 부품을 다는 것은 자동차 산업의 뿌리 깊은 물안을 말해준다며 도요타는 내연기관 엔진의 종말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기차의 부상에 극도로 회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입으로는 전기차를 외치지만 혁신을 하지 못하는 일본 특유의 집착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분석인데요. 또한 도요타가 이처럼 바보 같은 특수효과를 넣는 이유는 일부 자동차 마니아들의 눈치를 본 결과였습니다. 여전히 운전자를 중에는 내연기관차를 운전할 때처럼 기어를 바꿀 때 덜컥이는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이는 분명 단점입니다. 혁신을 하면서 없는 단점을 굳이 만들어서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장치에 과거의 추억을 더씹히려는 시도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카메라 제조사 야시카가 대표적입니다. 야시카는 필름 카메라 시장이 디지털 카메라로 대체되며 몰락의 길을 갔는데, 몰락 전에 내놓은 제품이 바로 필름 느낌이 나는 디지털 카메라 Y35 디지필름이었습니다. 이 제품은 필름을 갈아 끼우는 것처럼 카트리지 교환을 통해 흑백, 컬러 사진을 수동으로 전환해 찍을 수 있고 필름을 감는 레버도 있었습니다. 일부 마니아들은 야시카의 Y35를 보고 레트로 디자인에 열광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열악한 품질에 혹평을 했고 결국 Y35 디지필름은 이벤트성 출시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도요타는 야시카보다 더 심각합니다. 도요타는 기존 수동기어 차량을 모방해 수동기어를 잘못 넣을 경우 차가 덜컹거리는 변속 충격과 급정거하는 운행 경험까지 프로그래밍할 계획입니다. 일부러 옛날 자동차처럼 덜컹거리게 만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진동은 전기차 배터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배터리에 미치는 진동은 폭발과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요타는 전기차 배터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진동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에서 제어할 계획이라며 조심스러워하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전기차도 잘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레트로 감성을 어떻게든 넣겠다는 것은 분명 집착입니다. 레트로 디자인의 추억을 되살리려고 했던 Y35 디지필름처럼 이벤트성에 그치고 말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사실 도요타는 전기차에 없는 소음과 진동을 만들 시간에 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에나 더 심혈을 기울여야 처지입니다. 입으로는 장인정신을 외치지만 이제 도요타에서 장인정신을 찾아보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쟁자들은 세련된 전기차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 전기차 대전환 시대에 아직도 도요타 내연기관 자동차는 배기가스 장치결함으로 리콜을 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 업체라 자부하는 도요타가 배기가스 방지 장치의 불량으로 승합차 하이에이스, OEM 방식으로 공급한 마쓰다 자동차의 봉고 브로니 등 두 개 차종에 대해 국토교통청에 리콜을 신고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7월에 생산한 모델로 총 3만 9천여 대에 이르고 현재까지 20건의 결함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도요타의 이번 결함 원인은 어이없는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배기가스 중 질소산화물을 분해하는 장치의 배선이 주행 중 진동으로 끊어지면서 작동을 멈출 위험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기차에 없는 진동을 만들어낼 시간에 배선까지 끊어먹는 내연기관차의 심각한 진동을 잡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요타의 명성이 예전 같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부실입니다. 도요타가 이렇게 황당한 장인정신을 고집하는 동안 현대차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자동차를 내놓았습니다. 현대의 아이오닉 7은 아직 시장에 출시되기도 전인데 세계적인 자동차 매체들이 앞다퉈 기대감을 표시하는 등 자동차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내신들은 아직 출시되지도 않은 아이오닉 7분을 두고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며 이미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동차 전문 매체 카오스쿠프스는 현대차가 독일에서 아이오닉 7 프로토타입 도로 주행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위장막으로 가린 채 도로를 달리는 아이오닉 7의 모습이 지속해서 포착되고 있다고 보도했을 정도입니다. 아이오닉 7은 현대차의 세 번째 전기차인데요. 현대가 내놓은 광고를 보면 아이오닉 7의 모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도요타와 정반대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요타가 없는 진동과 소음을 만들어 내는 동안 아이오닉 7은 편안함에 주목했습니다. 차 안에서 명상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비전 루프 디스플레이, 고급스러운 내장 하이진 소재는 물론 여기에 자유롭게 회전되는 스위블링 라운지 체어 등을 갖춰 차 안이 마치 거실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내신 톱스피드는 아이오닉 700일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4가지 요인을 이렇게 꼽았습니다. 압도적인 고급 인테리어, 300마일 이상의 주행거리,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아이오닉 7에 이어 아이오닉 8까지 이어지는 현대의 전기차 경쟁력. 아이오닉의 가장 큰 경쟁력은 도요타와 달리 현대차가 최근 차량용 반도체 문제까지 해결해버렸다는 점입니다. 최근 삼성이 만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6용칩이 현대차의 프리미엄 차량 제네시스에 탑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것은 한국산 차량용 반도체의 경쟁력이 올라가면서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국산을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14나노미터, NM 1나노미터 10억 분의 1m 공정에서 제조한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6용 통합 칩셋 SoC 돌핀 플러스가 현대차의 프리미엄 차량 제네시스에 장착됐습니다. 이렇게 SK, LG의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명 등 차량용 핵심 부품들뿐 아니라 삼성의 차량용 반도체까지 현대차는 이제 한국산 부품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비컨대 제네시스 GV60 전기차에는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 SK온의 배터리가 탑재됐고 아이오닉 5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백미러가 탑재됐습니다. 또한 이를 차량에 계기판 디스플레이는 대부분 LG 디스플레이 제품입니다. 그야말로 어벤져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4대 그룹을 중심으로 구축된 한국의 자동차 전자장비 생태계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이 밖에도 현대차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경쟁력은 기존 내연기관 공장을 전기차 생산이 가능한 공장으로 재빨리 전환의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를 모두 생산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차는 울산과 아산의 내연기관 자동차 공장을 전기차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을 생산하는 전기차 공장으로 변경해 현대차의 핵심 전기차 생산기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렇게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를 동시에 생산하면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한 생산량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차량용 반도체부터 자동차 전장까지 한국 기업들이 만든 제품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현대차는 이제 세계 시장에서 도요타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현대가 도요타를 밀어내고 있는 조짐은 이미 베트남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는 일본 차의 텃밭이었던 베트남 시장에서 전통 강자인 도요타를 밀어내고 자동차 판매 1위를 다시 탈환했습니다. 현대차와 도요타가 엎치락 뒤치락 물고 물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 베트남 시장에서 현대차는 시장 1위를 굳히기 위해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블를 시작으로 베뉴와 팰리세이드 등 SUV를 연달아 투입해 기필코 베트남 시장 1위를 굳힐 계획입니다. 이란의 국가 목표는 중동 지역을 아우르는 단일 국가를 건설하는 것으로 강력한 군사적 무장을 제1의 목표로 내세우며 자체적인 핵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 등 군사력 개발을 최우선 국책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의 제재를 받고 있어 현재는 이란과의 모든 교류가 끊어진 상황입니다. 우선 이란의 1인당 국민소득 GDP는 2,200달러로 베트남의 국민소득 2,800달러보다 월등히 낮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라오스 2,600달러보다도 낮으며 심지어는 아프리카 가나의 2,300달러보다도 낮습니다. 이란은 상상 이상으로 가난한 국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을 통일해 고대 페르시아 왕국의 명성을 되찾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핵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란은 몇 년 전부터 한국을 향해 미납된 원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를 갚으라며 재촉하고 있습니다. 70억 달러는 우리 돈 9조 원 수준으로 한국에게는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이란에게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한국이 이란에게 석유를 수입하고도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이유는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어기고 이란과 거래한다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달러를 이용하는 결제망에서 퇴출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란은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고립을 자초하고 더 나아가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출입을 차단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게 배타적이었던 이란이 최근 동맹이라 믿었던 중국에게 뒤통수를 당한 뒤 한국에게 석유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국수주의 언론사에서는 지난번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출입하는 한국 선박을 납포해서라도 동결 자금을 받아내야 한다는 등 강경한 주장을 했었지만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면서 한국에게 석유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크게 대인 이란이 무슨 이유에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것인지 그리고 한국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사회의 관심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쏠린 틈을 타 이란과 거래하던 기업들이 미국 재무부에 의해 무더기로 발각되었고 한국 시간 7월 11일부터 제재가 실행됩니다. 여기엔 홍콩을 포함한 중국 기업 11곳이 포함되었는데 그동안 이란이 자랑하던 회색지대 무역이 미국에 의해 완전히 파악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이란의 석유부 장관은 미국이 생각할 수 없는 경로로 원유를 판매하고 있다며 하루 15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주장하는 회색 시장은 공식적인 석유 거래소를 통한 판매가 아니라 추적과 감시가 어려운 직거래를 이용한 시장으로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회색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언제든 제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에 공급자인 이란은 정식으로 판매되는 국제 원유 가격보다 1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원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의 상당수는 해상에서 환적하여 중국에 공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은 이란산 석유 가격을 시장 가격보다 20% 이상 낮게 부르며 배짱을 부리고 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상당한 반사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은 러시아 측이 이란과 비슷하게 시장 가격보다 헐값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공급해 중국에서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급되는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는 시장 가격보다 10%가량 저렴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미 러시아산 에너지로 풍족해진 중국은 이란산 원유는 러시아산보다 유통거리가 길어 원가 상승의 요인이 있다며
러시아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중국이 아니면 석유를 대량으로 수출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국제표준 가격보다 저렴한 것은 물론이고 러시아 원유보다 저렴한 가격에 헐값으로 석유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란이 울며 겨자 먹기로 러시아산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자 중국은 러시아를 압박해 이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라며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신의 동맹국이라 말하던 러시아와 이란을 이용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보는 와중에 이란은 특단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핵심 고객이던 한국에게 원유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수출 대금은 나중에 제재가 풀리면 받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중국에게 20%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느니 한국과 같은 기존 거래국들에게 막대한 양의 석유를 시장 가격에 외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물가 기조 1차적인 원인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곡물 가격부터 공산품 가격까지 연쇄적인 물가 상승이 유발되기에 외상으로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지금처럼 폭발적인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저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란이 현재 제재를 받는 국가이지만 이런 방법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6월 초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상승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러시아산 원유를 헐값으로 낮춘 뒤에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실은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으며 미 국무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상황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고물가 상황을 잡는 것도 중요하다며 현재의 비정상적인 에너지 가격은 대부분 제재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판단해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재 완화운을 띄우자 이란이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란의 석유 장관은 석유 매장량 3위인 자국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게 국제 원유 가격을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란이 석유 외상 정책을 실시하면 핵개발 포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포기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란이 돌려받지 못한 석유 결제 대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한국으로 무려 7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국은 이란산 석유를 20% 가까이 수입했을 정도로 큰손 국가였기에 이란이 한국에게 석유 외상 정책을 실시하면 단기간에 수백억 달러의 결제 대금이 쌓이게 됩니다. 이란의 석유를 외상으로 사용하면 한국에게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현재 국제적인 고금리 현상으로 가게는 물론이고 기업들의 이자 부담도 늘어나는 와중에 석유를 외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이자로 수십조 원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이 석유 외상 정책을 실시하고 나서 국제사회에 늦게 복구하면 복구할수록 한국은 더 오랜 기간 무이자로 석유를 사용하는 것이기에 굉장한 이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란으로서도 굉장히 남는 장사입니다. 현재 미국의 제재를 피해 중국에게 20%나 저렴한 가격으로 헐값의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아도 되며 뿐만 아니라 이란과의 석유 거래가 발각된 기업들은 해당 계좌가 동결되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상 외상거래나 다름없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란은 중국이라는 시장에 한정되어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기에 외상거래를 한국으로 확장해 살 길을 도모하겠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다른 국가들이라면 외상거래를 하는 경우 나중에 제재가 풀리더라도 결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한국은 국가적인 신용도가 좋고 한때 이란산 원유를 20% 이상 수입하던 단골 고객이기에 완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악조건 속에서도 한국에 대한 이란의 신뢰도는 그 어느 때보다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 한국의 결제대금 미납으로 일부 이란 국민들은 한국을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재를 맞이한 이란이 자동차와 스마트폰부터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이 사라지며 중국산 제품이 빈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제재 이전까지만 해도 이란 현지에서 한국산 제품들의 점유율은 부동의 1위였지만 제재 이후 이란으로 공급이 막히면서 한국산 제품들은 물론이고 서방 세계의 제품들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란 현지에선 중국산 저렴한 제품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이란의 상류층이나 고위층에선 한국 제품을 인접 국가들로부터 직수입하여 사용하는 등 한국산 제품이 굉장히 귀해진 상황입니다. 이란 국민들이 결혼하는 경우 혼수용품으로 인접 국가에서 직수입한 한국 제품이 최고 인기일 정도로 석유 수출 대금 미납과는 무관하게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에 대한 신뢰도와 호감도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도 아니고 한국이라면 석유를 외상으로 공급해도 나중에 돈 떼일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최근 새롭게 출범한 한국 정부를 향해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을 가지자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이어서 미국과의 핵협상에서도 좋은 합의를 이룰 준비가 되었다며 미국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인다면 이란은 단기간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등 핵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오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끝까지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핵포기에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그 이유는 동결자금이 매우 적어서일 것입니다. 만약 지금처럼 70억 달러 수준이 아니라 700억 달러 혹은 7천억 달러 수준의 동결자금이었다면 당장 돈이 급한 이란은 그동안 고집을 제쳐두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란의 석유 외상 정책은 동결자금 금액을 늘려 이란의 국제사회 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이목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쏠린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매일같이 새롭게 발표되며 국제사회로부터 더욱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상당히 긴장하며 다음 타겟은 자신이 될 것이라 노심초사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제한 지원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유럽연합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지만 최근 수개월간의 행보를 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활동이 러시아를 향한 포위망을 구축하는 것보다 더욱더 강력하고 촘촘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방 세계의 정책적 방향은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견제와 중국에 대한 정치 군사적 견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 중국이 한국의 IPEF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를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며 제2의 사드 보복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허를 찌르는 반격에 중국은 크게 당황하며 한국과 무한한 경제적 협력을 원한다며 태도를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중국에게 어떤 엄포를 놓은 것인지 그리고 중국이 왜 한국에게 자세를 굽히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는 전승절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향한 대공세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서방의 최첨단 방어무기로 무장한 우크라이나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도네츠강을 도하하려던 러시아군의 대대급 병력을 완전히 포위 섬멸하면서 5월 16일 현재는 하르키우 전역을 완전히 탈환하는 등 동부 지역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지움 지역까지 진격해 본격적인 돈바스 탈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황이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돌아간 것은 이미 오래되었지만 돈바스 친러 반군과 결탁한 지역마저 우크라이나가 탈환하는 것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이 모든 사태를 계획하고 준비한 푸틴은 대통령으로서의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에 중국이 매우 긴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대로 서방에게 무너진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타겟은 중국이 될 것이며 실제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는 그동안 서방 세계로부터 탈취한 기술과 지적재산권 도용으로 막대한 발전을 해온 중국이 무역 흑자금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키워서 서방 세계를 겨냥해 군사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제대로 교육시켜 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의 무역 구조를 살펴보면 최대 무역 흑자국이 미국이며 그 다음은 유럽입니다. 중국이 무역을 통해 이익 보는 것의 절반 이상이 중국과 적대적인 서방국들로부터 나오고 있기에 적대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반면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국가들은 거의 없지만 러시아와의 무역 규모는 15위권 밖으로 사실상 중국 무역에 있으나 만화한 수준입니다.
중국이 서방 세계를 상대로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면서 군사 대국화 행보에 박차를 가하자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IPEF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진정한 자유무역 구조를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경제적 고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플랫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중국 주도의 RCEP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과 일본 주도의 CP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있습니다. 미국이 준비 중인 IPEF는 위의 두 가지 플랫폼을 뛰어넘는 관세 철폐와 미국 주도의 무역 촉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RCEP와 CPTPP가 가지지 못하는 IPEF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미국이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국가 중 하나로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가장 큰 무역 흑자를 내는 만큼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무역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 역시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으며 베트남마저 미국에게 가장 큰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제협력 플랫폼에서 미국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며 미국이 IPEF를 만드는 목적은 참여국들에게 미국 시장을 개방할 테니 중국을 견제하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IPEF가 실현되면 중국 경제의 좋은 시절은 다 갔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막대한 성장률을 뒷받침하던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을 다른 국가들에게 빼앗기게 되면서 중국의 성장 동력이 점차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 IPEF에는 인도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 그리고 남미 국가들까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앞두고 있으며 한국도 가입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IPEF에 가입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중국에서는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제2의 사드 보복을 보여주겠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중국의 이런 태도에 할테면 해보라는 태도로 강하게 나오자 러시아처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될 위기감을 느낀 중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가능성을 일축하며 한국과 무한한 협력을 원한다고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무역 규모 측면에서 중국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대중국 무역 흑자는 243억 달러로 전체에서 3위를 기록하며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것이 경제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대체 불가능한 필수 산업과 소비재에서 양국이 서로 의존하는 것이 크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과거 2016년처럼 한국에게 사드 보복을 할 수 없는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도 중국은 사드 보복을 하겠다며 한국산 화장품이나 소비재 그리고 문화를 금지했지만 정작 한국산 반도체는 사상 최대 폭으로 수입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의 반도체나 중요한 산업용 소비재들은 다른 국가에서 대체할 수 없는 제품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국이 한국에게 경제보복을 하겠다며 반도체를 수입 금지하겠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결론적으로 중국만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한국도 급하게 다른 공급처를 찾아야 하지만 지금 같은 공급자 우위 상황에서 수요처 찾기는 매우 쉬운 일입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은 글로벌 공급 부족으로 인해 반도체 칩을 주문해도 최소한 1년은 기다려야 납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1년 지난해를 기준으로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고작 7%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중국 내 해외 업체들을 제외하고 중국 자체 기업들만 포함한다면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3% 수준으로 추락합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점은 서방의 제재로 인해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늘어나지 않고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한국과 무역 규모가 크긴 하지만 이것은 중국이 한국에게 경제적으로 혜택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한국의 첨단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기에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에게 경제보복을 한다면 한국은 다른 시장을 찾으면 그만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영화, 드라마, 음악 등의 문화산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를 끌면서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의 K-POP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팬을 보유 중이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을 휩쓸면서 수십억 인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외된 지역이 딱 한 군데 있는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한국이 세계 1위를 휩쓰는 와중에도 한알령을 한답시고 한국 문화를 억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 국민들은 중국 정부에게 들키지 않게 한국 문화를 소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제한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한국의 첨단 산업과 문화 산업부터 대부분의 산업 분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데 중국이 없어도 충분히 발전과 경제적 이익 창출이 가능하며 중국이 한국과 교류를 끊을수록 손해를 보는 것은 중국이 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미국 주도의 IPEF가 발효되면 한국에게 인도 시장과 아세안 그리고 남미 시장이 개방되면서 중국에 비해 관세 우위를 얻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중국 제품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인기를 얻었던 것은 저렴한 가격과 품질 덕분이었는데 IPEF를 통해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면 훌륭한 한국산 제품들이 무관세로 저렴하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게 된다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세안 시장의 경우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중국의 시장 영향력이 크지만 관세에서 차이가 나게 되면 중국산 제품은 점점 도태되면서 최고급으로 인식되는 한국산 제품들이 현지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세안, 동남아 지역에선 중국 제품은 저렴하다는 인식이 강하며 반면 한국산 제품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 K-POP로 인해 최고의 인기를 누리면서 동시에 최고급 제품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동남아 현지 시민들은 한국 제품을 사용하고 싶어도 관세 등의 이유로 비싸서 사용하지 못했지만 관세가 철폐되면서 중국 제품에 비해 완전한 비교 우위를 가지게 되면 동남아 시장도 한국이 완전히 접수하게 된다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경제 플랫폼을 통해 중국은 중국 안에서만 통하게 되어 일종의 갈라파고스처럼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고립이 지속될수록 중국 경제 성장률은 점차 낮아지고 지금처럼 군사력을 앞세워서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계획도 무산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이 발전하는 것이 줄어드는 만큼 그 파이는 중국 이외의 협력국들이 나눠 가지며 글로벌 시장 경제는 더욱 튼튼해진다는 전망입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로 상하이 봉쇄 50일차를 기록하면서 중국 경제와 공급망이 마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과 아세안의 정상회담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포위망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중국은 시진핑 정권의 실적을 위해 경제 성장률을 포기하면서까지 높은 수준의 방역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은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 수준으로 예상하며 본격적인 저성장 기조에 돌입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중국과 비슷한 3% 수준이지만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로 향해 가고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1만 달러를 넘었다는 점에서 중국의 성장률 정체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최근 중국이 한국을 향해 사드 보복 당시와 같은 경제 보복을 예고했지만 한국의 대응에 오히려 국제적 고립만 자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